그럼 저 깜빵 가야 되는 건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더 AI 김동원 기자입니다. 2024년도 더 AI 스쿨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 더 AI 스쿨은 AI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님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AI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 모신 선생님은요, 법률 전문가님이세요. 바로 법무법인원의 고인선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AI 스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인선 변호사의 Q&AI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변호사님 그 더 AI 스쿨은 출연하실 때마다 모든 출연자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출연하신 분이 자기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재밌고 신선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면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노잼으로 좀 유명한 성격이라서 제가 변호사로 일한 지는 올해로 17년 차가 됐고요. 인공지능하고 이름이 시작하는 글자가 같네요. 고인선입니다. 고인선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MBTI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문자 T라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기계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혹시 T세요? 네네. 주위 사람들이 다 빅T라고. 빅T라고? 네. 빅T. 네, 빅T. 약간 빅테크 같은 느낌 들고 빅테크.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AI 하나요. 그런가 봅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고 또 인공지능 돌림자 같은 고인선 변호사님. 네. 혹시 그 인공지능 법무법인원에서 이제 인공지능 대응팀을 좀 운영하고 계신데 이 팀이 또 어떤 건지 좀 소개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그 법무법인원의 인공지능 대응팀은 좋은 사회가 좋은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한 법률 전과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좋은 사회를 통해서 좋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가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좋은 네. 인공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공지능으로 인한 또는 문제점들을 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뭐 글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최근에 뭐 소라라는 게 등장해서 영상도 만드는데 이게 저작권 이슈가 많이 터져요. 많이 접하시고 계시죠, 변호사님? 예. 요즘 누구나 다 챗 GPT, 달리, 미드저니 여러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저작권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게티 이미지는 유명한 이미지 제공회사고요. 스테빌리티 AI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게티 이미지에서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게티 이미지 워터마크가 보인다는 겁니다. 워터마크. 네, 워터마크가 나와서 아이고. 이걸 좀 빼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증거죠. 그런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스테빌리티 AI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네네. 수백 장의 게티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이제 이미지를 도용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성물, 스테빌리티 디퓨전에서 나온 생성물에서 게티 이미지 워터마크가 나온 만큼 저작권 침해 논란 자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직 소송 중이고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유사한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3명이 역시 스테빌리티 AI와 미드저니를 상대로 이런 서비스들이 자신이 만든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나에게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 중지 및 보상을 청구한 소송도 있고요.
이제 오픈소스 관련한 그런 유명한 기터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 기터브 이제 코파일럿 이용자들이 MS를 상대로 오픈소스 코드를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만든 그 코드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저작권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네네.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을 하고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저작물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데이터 수집 및 학습 과정의 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해서 그 생성물의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소송 중에서 게티 이미지와 스테빌리티 AI 사이의 소송은 이 두 가지 측면, 네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제 사용 과정에서의 문제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같이 네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소송이고요. 미국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은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고 네네. 또 생성한 이미지나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제 저작권 침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게티 이미지가 이제 소송을 하게 돼서 이게 사실 빼박진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게티 이미지를 써서 알지만 유료로 하게 되면 워터마크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무료 사용자들만 워터마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게 워터마크 나왔다는 거 빼박친 거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뭐 일부에서는 뭐 회사가 이제 망할 정도의 경영이 힘들 정도의 보상금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AI 기업들도 위축될 수 있고 사용자들도 위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상담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법률 상담 같은 게 좀 있나요? 네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준비하시는 회사에서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주위에 지인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네네네.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서 만든 그 결과물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분들께서도 이제 변호사 찬스 이렇게 쓰시는군요. 네네 많이 이제 물어보시죠. 근데 혹시 그러면 상담이 있다면 이게 뭐 이제 조금 이제 보완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좀 상담을 하시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대략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AI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시거나 준비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일단 1차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네. 저작권이나 다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을지 이제 만약 그렇게 돼서 그게 문제가 되면 예서 출시한 서비스가 중단이 돼버리거나 네네네. 뭐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이렇게 염려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해서 쓴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이렇게 보상을 지급하고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경우인데, 세상 일이 원래 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 판매자가 이 저작권이나 내가 판매하는 데이터에 저작권이나 이런 지질권 관련 이슈가 완전히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를 내가 다 보증하겠다라고 이제 하면 다행이고 네네네. 다행인데 그렇게 보증을 할 수 없거나 보증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배상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데이터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의 어떤 적법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나 뭐 작은 기업들도 많고 이렇게 서비스를 또 출시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매출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런 데이터 구매에 돈을 많이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완전한 해결책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일례로 뭐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뭐 니아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세트를 무료로 마련을 해서 이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공 데이터나 개방 데이터를 사용하게 할 수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같은 것들을 네, 통해서 맞죠. 예, 네. 그 필요한 기업에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고 싶은데 네. 저작권자를 알 수가 없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실제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사도 있는데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저작권법상 법정 허락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법정 허락 제도는 내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일정한 보상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을 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고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거를 스타트업이나 사실 AI 만들기도 바쁘고 서비스하기도 바쁜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법률 컨설팅이나 이런 법률 상담 한 번은 받아보고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오늘 이 더 AI 스쿨을 한번 시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좀 핑계 삼아서 찬스 한번 써볼게요. 네. 변호사님 찬스를 한번 쓰고 싶은데 무료 법률 상담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더 AI에서도 GPT-4를 이용해서 이제 달리를 이용한 그 이미지를 기사로 만들어요. 사실 굉장히 편한데 이게 저도 쓸 때마다 이게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정말 써도 돼? 라는 걱정이 들고 사실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거 혹시 저 써도 될까요? 일단 기자님께서 그 기사 보도를 위해서 자료를 사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저작권만 너무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그 저작물을 정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네네. 우리가 이 문화를 향유하고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원래 저작물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고 자란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또 의식 중에 받은 교육 네네. 이런 것들 또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작물 자체가 저작권자의 만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이 사회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좀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원해야죠. 네,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저작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공정이용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학술 연구나 네네.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한 그 뉴스 언론 보도라든지 네네. 뭐 학교에서 교육 자료를 사용할 때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저작권자의 그 사용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 공정이용 제도라는 거고 이 공정이용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약이 있거든요. 네네. 베른 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이제 언론 보도를 위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공정이용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경우에 이 AI 산출물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산출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을 하고 또 그 이제 결과물이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물을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뭐 전시하거나 복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뭐 복제권이나 전송권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AI 산출물이 어떤 경우에 기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를 하는지 이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판단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거성. 이것도. 예, 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의거성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고요. 먼저 의거성은 이 만들어진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서 만든 것인지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 저작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네. 저작물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우연히 비슷한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거성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실질적 유사성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어렵네요. 네, 이게 좀 판단하기 굉장히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뭐 제시를 하는데요. 뭐 네.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든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시장을 침해를 하는지, 네네네. 뭐 그런 이용자들이 다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 프롬프트를 쳐서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가 뭐 뽀로로와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그 뽀로로랑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캐릭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뽀로로 캐릭터에 대한 뭐 저작권이나 상표권이나 네. 디자인권 같은 기존 권리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고 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지? 라는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모든 저작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유명한 것들은 유명 작품들. 예, 작품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생성을 할 때부터 기존 저작물을 좀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롬프트의 중요성도 여기서 나오네요. 네, 네. 제가 기사를 만들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마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인공지능 모델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의해줘라고 하면 그게 작동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마 좀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넣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예를 네. 들어서 만화 캐릭터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뭐 뽀로로 뭐 이런 뭐 캐릭터들이 있어. 네. 그런 캐릭터들하고는 유사하지 않게 해줘. 라고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프롬프트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써보니까 프롬프트는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아이한테 1부터 10까지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넣어야지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좀 충실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드실 때부터 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작권도 존속 기한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게 뭐 무한정, 영구하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70년까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지가 70년이 넘으신 저작권자의 그런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명화나 뭐 문화재나 그 이전에 생성한 이런 저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반고 이런 유명하신 분들의
작품은 그래도 좀 저작권이 좀 네네네. 떨어질 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이 또 있으세요. 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뭐 오래된 뭐 톨스토이의 뭐 소설을 뭐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소설을 행성형 AI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면 네네. 그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지 않아?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톨스토이라는 작가의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번역자의 저작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냥 번역물도 독자적인 어문 저작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출판권자의 출판권이나 출판권. 뭐 출판권이나 뭐 복제권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원 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어떤 인접된 다른 저작권들은 살아 있거나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정말 근데 저도 정말 조심히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잘 조심히 쓰겠지만 걸렸어요. 뭐 갑자기 뽀로로 같은 게 조용히 숨어 있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저 깜빵 가야 되는 건가요? 아, 네. 네,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고요. 네네.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저작권자의 인격권과 관련된 저작 인격권이 있고요. 저작 인격권은 내가 나를 저작자로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변경할 수 없는 동일성 유지권,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 인격권이 침해가 됐고 그렇게 해서 저작권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네. 예,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전시권, 공연권 같은 어떤 저작물을 이용해서 네. 재산적인 이익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네. 이런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좀 더 처벌 강도가 셉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예, 생각보다 형이 셀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중요한 여기서 점은 또 중요합니까? 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형이라는 거는 네. 법정형이 범죄로 규정이 됐다고 해서 그 형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감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꼭 그 뭐 형의 최고 한도에 너무 이렇게 네. 그 최고 한도가 높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중요한 점은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네, 그래서 친고죄는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친고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네.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소한 저작권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고소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내가 네. 단순히 실수한 거다 이런 점을 소명을 하면 설득을 하고 소명을 하면 저작권자가 양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자와 이제 저작권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해서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이제 AI 이제 공급사분들께서 많이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I 만드시는 분들, 개발사분들, 개발자분들 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어떤 점은 꼭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이 마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나 여러 국회의원 분들이 법안을 마련을 하시고 논의 중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 이제 뭐 법안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EU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법안을 만들어서 네. EU AI 액트를 만들어서 이제 의회 통과를 했고 이제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아마 26년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에 행정명령으로 각 부처별로
그 미국 정부 부처별로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 상황이고요. 네네.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관련 어떤 법률, 법안 관련의 어떤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가 많이 이슈됐을 때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정보가 이제 막 이슈가 됐을 때도 유럽은 좀 더 규제적인 입장이었고, 그래서 GDPR을 내놓고, 예, 이제 개인정보 어떤 규제 관련 법령이 있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미국은 좀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좀 존중하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가는 네. 좀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선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가별로 좀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입장이지만 이제 우리도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를 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인공지능 개발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법안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EU 인공지능법에서는 인공지능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첫 번째고요. 어허, 그리고 허용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는 고위험 인공지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인공지능, 그리고 낮은 위험의 인공지능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 수준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레벨을 확인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변호사님과 이런 저작권 쪽으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저희가 잘못 알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AI 쪽은 더 많은 얘기를 또 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변호사님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눌 거니까요. 저희 더 AI 스쿨 그리고 고인선 변호사의 Q&AI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